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 되면 이제 앞으로 에리가 찾아간다. 에리가 간다. 오라는 데가 있어야지. 형님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뭐가 좋아지는지 몰라도 나쁠 건 없잖아. 여기서 겸댕구리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엉뚱한 질문 아니고요. 할머니들이 반대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진짜 반대하는 얘기. 선생님 혹시 제가 뭐 질문이 뭐 이렇게 수저져서 누를 끼치진 않았어요? 제 식으로 책을 읽어갖고 네네 찾아간다. 내가 에리가 간다. 에리가 간다 편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원래 내일 하는 날인데 선생님한테 그 전에 처음 번역한 책 초고를 주셔서 읽고 추천사를 써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 추천사를 쓰기 위해서 돋보기 쓰고 보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 있어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구독자님들한테 책을 좀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병원에 와서 선생님하고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왔어요. 여러분한테 정말 정확하게 알려드리려면 제가 아는 지식 갖고는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으니까 오늘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선생님한테 이 책 어떻게 쓰게 됐는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한번 저희 선생님한테 잘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갑자기 반가워. 이미 밥도 다 먹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으로 라이브를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되면 이제 앞으로 에리가 찾아간다. 이렇게. 에리가 간다. 오라는 데가 있어야지. 얼마든지 있죠. 정말 반갑고 그다음에 오늘 예성 씨가 이 책 같이 번역하셔서 주로 다 하셨죠? 맞아요. 네. 하고 저는 이제 체크. 네네 전문가 또 체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마지막에 마치면서 하는 글을 읽고 정말 울컥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 또래가 읽는 책들이잖아요. 저 한 40대부터 시작해서 읽는 책이었는데 어쩌면 그 예성 씨한테는 정말 선물 같은 책이 됐을 것 같아요. 미리 이거를 이때부터 알고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거의 완전 기적적으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이 책을 번역하시는데 애썼는데 그에 맞게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진짜 읽으면서 굉장히 울컥했어요. 부럽기도 하고 그 나이에 그걸 알았더라면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적어와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책을 여러 번 낸 것 중에 제가 좀 많이 냈던 책이 지금 이 책의 출판사 이름이 세종이에요. 세종대학교의 그 세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체 책도 냈었고 최근에 냈던 책이 이제 당신이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 책에서 냈는데 처음에 이제 출판사랑은 제가 늘 감수 요청 받거나 추천 요청을 받았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책을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사를 써줄 수 있냐? 미리 이제 추천사 쓰고 번역하시려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남의 책 읽고 이렇게 재밌었던 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재밌어가지고 또 제가 갱년기를 꽤 많이 했었던 의사이기도 하고 지금은 뇌를 많이 보는 의사이기도 해서 이거 혹시 예성쌤 믿고 우리가 번역해도 되겠냐 해서 번역하게 된 거예요. 저희의 인생 첫 번역자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재밌었던 파트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충격적이었던 파트는 임상 실험에서 여자의 가임기 동안의 여자들을 임상 실험할 수 없었다. 불법으로 규제가 있어서 그래서 모든 의학적인 프로토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가슴, 이때 비키니 입었을 때 가려지는 곳이 비키니 의학이잖아요. 그렇게 치부되어 왔다는 건 사실을 아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충격적이었고 재밌었던 거는 할머니 쪽에 진짜 재밌었어요. 선생님 그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진짜 실제 건망증을 호소하는 분 요새 40대부터 많이 있죠. 40대 초반부터 이제 깜빡깜빡해서 대표적인 거잖아. 냉장고에 자기 핸드폰 넣고 차에다 뭐 놓고 오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니까 덜컥 겁이 나시는 분들이 달려오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제 이 책의 흐름이기도 하고 사실 이 책의 제목이 조금 낯선 제목일 텐데 원래 제목은 메노포우스 브레인이라고 해요. 메노포우스는 갱년기고 브레인은 뇌니까 저희가 갱년기 뇌 그러면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심지어 이 책의 저자는 신경과 선생님이 신경과학자
초보자 그러나 임상을 꽤 많이 이제 접하셨던 신경과학 선생님인데 호르몬을 이렇게 자세히 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호르몬 얘기가 제일 많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호르몬 때문에 브레인포그 뇌가 멈춘 것 같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위로해주고 안심시켜주는 책이어서 원래 제목이 메노포스 브레인 이제 첫 장부터 당신은 미친 게 아니다. 당신 You are not crazy로 시작해서 여기 계시는 40대, 50대, 60대 이 시기를 통과하시는 분들 생리가 이제 끊겨나가는 저기 정확하지 않고 불규칙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깜빡깜빡한다. 근데 뇌만이 아니라 마음도 힘들다. 이거 다 뇌랑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인지 말고도 마음에 대한 책도 있고 해서 저는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도파민 저하도 아니고 또는 나이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도 아니고 딱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호르몬 이슈다라고 이 책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거 아무런 기초가 없을 때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사람이 호르몬을 못 이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아예 정설처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꺼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접해보면서 아 내가 생각하는 갱년기가 그게 아니다. 예, 그거를 이제 알게 돼서 갑자기 설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먹는 제가 60대 뭔가 새 삶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뭐 새로운 또 자신감까지 주는 책이어갖고 이 책을 진짜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생리를 시작하고부터 여자들은 한 달 주기로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주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면서 지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식욕 들쭉날쭉하고 하니까 배란 이후 생리 전 그 2주 동안에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 근데 남자분들은 테스토스테론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 성호르몬이. 그래서 계속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갱년기가 엄청 무서운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이 책에서 말하기를 우린 드디어 호르몬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설레는 마음 어떻게 삶이 변할까? 근데 그 과정에서 뇌가 다시 그 구조화를 하는 과정이 있으니 그 과정에서 깜빡깜빡하고 인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는데 그거 다 지나간다. 되게 안심시켜주는 책이어서 맞아요. 되게 기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알게 돼서 너무 선물 같아요 정말로. 단순히 이게 45세 이후에 갱년기만 다루지 않고 아무래도 호르몬 전반을 다루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책에서 이제 3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가 첫 번째 P가 퓨버티 그러니까 사실은 초경에 대한 책이기도 해요. 맞아요. 초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호르몬에 지배되는 여인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처음 경험하는 퓨버티부터 시작해서 즉 청소년 시기에 그 첫 번째 이제 2차 성징이 생기는 그 시기부터 얘기하고 그다음에 피리어드 프레그넌시 먼저 프레그넌시. 우리 참고로 지금 프레그넌시 네, 21주 차. 네, 21주 차. 자, 우리 여기를 필두로 그 다음부터 우리 직원들, 환자들까지 다 지금 임신 맛집이 되고 있어요. 저희 클리닉이. 조심 안 해도 되니까 저는 그냥 갑자기 조심할 뻔했네. 우리가 초경이라고 해도 그냥 저만 해도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특별한 교육이라는 것도 없고 뭐 더군다나 축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는 없었을 때였고 그래서 그냥 여자로서 겪는 건가 보다 귀찮은 건가 보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의미 부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어쨌든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지금 이 마당에서 갱년기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한다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준비성이 없고 계획이 없어요. 준비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고 0이에요 0. 그런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 당황해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열등하게 느꼈거든요. 난 준비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열등하게 느껴서 준비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서 수천만 몇십 권 샀나 몰라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에 이게 타고난 걸 알았어요. 이거는 나의 어떻게 노력해서 이렇게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니라 나의 그 아이덴티티 안에 이렇게 타고난 거였어요. 그 대신 나는 순발력이 있고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순발력, 지구력이 100이에요. 준비성이 0인 대신에.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순발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당황을 하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두려움에서 시작된 게 준비가 갖춰진 거라는 생각이 딱 들고 나서 그다음부터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도 말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눈치 반에서 배짱반으로 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삶이 진짜 어느 한 부분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이건 난 원래 그러고 그 대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다 내가 해결하잖아. 이렇게 사실 그렇고 근데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책을 보고 내가 갱년기는 그냥 겪어야 되는 거고 호르몬 이상이고 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호르몬을 이겨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거 아니네. 다시 한번 페레니얼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꽃이 피는 시기라는 거에 대한 의미 부여가 그냥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그냥 연민이 아니라
이 지식과 정확한 지식과 연민을 진짜 자기가 그 쓴 대로 지식과 연민을 같이 해가지고 이거를 써내려간 거를 이제 읽으면서 와 이거를 알고 나이를 들면 나는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해 의식 같은 거나 아니면 그 화가 많은 사람이 내가 지금 얼마나 살겠다고 이 노인네를 뭐 이런다고 이러는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들이 다 같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너무 많이 권하고 싶었던 이유예요. 그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유로워지시는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이 책 단어를 쓸 때 메노포즈를 폐경으로 할까 완경으로 할까 막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는 했었어요. 뭘 해도 그런데 일단 됩니다. 이 저자의 의도는 그 단어에 감정을 넣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어차피 흘러가는 거고 어차피 그 겪는 거기 때문에 폐경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완경으로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갱년기는 갱년기대로 그냥 오는 흐름에 맡겨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번역할 때 폐경으로 했어요. 약간 완경으로 써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우리한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페레니얼 우리한테 다가오는 새로운 봄이 기다리고 있다. 그 부분이어서 저는 이 책 번역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여자로서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되게 감명이 깊어요.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폐경과 갱년기를 혼용하긴 해요. 근데 이제 폐경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야말로 생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이제 변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월경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그 월경이 했는데 그것이 끝나는 시점 즉 생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중에 이제 폐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에 대한 혼돈이 폐경이라는 것이 그럼 한 시점만 말하면은 지금 하는 것은 딱 우리나라 평균이 51세니까 51세 대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폐경 이전의 그 기간을 봤을 때는 갱년기라는 표현을 쓰는 게 사람들은 이제 갱년기 그러면 생리 끝나고 나서부터 막 더워지고 이런 시점부터 이제 갱년기라고 표현하는 줄 아는데 여기는 훨씬 더 넓어서 언제부터냐면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실제 갱년기가 생리를 하고 있는 중에도 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건 좀 더 이제 광범위하게 변하고 있는 시점인데 규칙적인 생리가 어느 순간부터 좀 빨라지기도 하고 또는 양이 늘 좀 일정했는데 어느 순간 양이 적어지기도 하고 한 6개월씩 쉬기도 하고 그래요. 쉬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이제 청소년 시기도 겪지만 그래도 보통 가임기 때는 규칙적인 게 원칙인데 갱년기가 꼭 더워지고 증상 생기는 거 아니어도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은 그 시점이 보통 45세 난소의 나이가 굉장히 떨어지는 나이가 그때부터여서 그때부터 어떤 사람은 뭐 55세까지 생리하시는 분도 있고 60세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거꾸로 누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20대, 30대에 그냥 폐경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이거는 이제 개인차긴 해요. 제가 이 책 번역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저는 갱년기라고 하고 폐경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폐경인 줄 알았는데 이 책에서 폐경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다음에 이 책에서 정의하는 폐경은 그 생리를 마지막 생리일부터 1년을 두고 본대요. 1년을 두고 봐서 1년 이상 생리를 안 하면 폐경. 근데 만약에 어떤 마지막 생리를 했는데 6개월 있다 또 생리를 했다. 그럼 아직 나는 폐경이 오지 않았다. 그냥 갱년기. 그래서 한 1년 동안 생리를 확실히 안 했다라고 하면 진짜 이제 폐경이 왔나 보다.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폐경 전에는 이제 그런 기간이 있고 폐경 이후도 사실은 이제 폐경되고도 초기 갱년기가 있고 후기 갱년기가 있어요. 그래서 후기 갱년기 증상이 다르고 초기 갱년기 증상이 다른데 오늘 주로 다루는 증상들은 이제 초기 갱년기 그러니까 폐경 시점 전후에 갑작스럽게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것을 몸에서 준비 안 된 그래서 마치 비행기가 귀국하면서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쿵쾅쿵쾅 하면서 이제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경착륙 하드 랜딩 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좀 사실은 메인 주제이긴 할 것 같아요. 갱년기 증상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90% 이상 가장 많이 하는 게 홍조라고 하죠. 플러스생이라고도 하고 보통 갱년기 여사님들께서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안 더워하셔서 이미 완숙한 이제 시점이신데 보통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낮에도 사실 수시로 더워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선풍기 틀고 계셔야 되는 분도 있고 특히 여름 너무 요새 뭐 귀에다 걸고 다니시고 그다 이거 항상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밤에 좀 더 심해지면서 야간 그 홍조가 심해지는 이 홍조는 거의 모든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물론 증상 없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가 뭐 잘 모르겠다. 마치 생리통 증상 호소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제 경험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경미한 증상 정도 그냥 긴가민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3분의 1 정도가 굉장히 크게 호소하시는데 병원까지 안 올 정도. 근데 3분의 1은 이 홍조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더 넘어가서 꽤 많은 사람들이 불면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저는 이제 60대 불면들을 보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하면 갱년기 때부터
이때 뭔가 잘 관리가 안 되고 악순환돼 있기 때문에 불면증도 많고 이 책의 주요 주제인 인지 저하 그러니까 그 40대 초반부터 벌써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호르몬이 주는 풍족한 삶이 부족해지는 시점을 몸은 준비 안 되기 때문에 인지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그것보다는 감정의 기복. 맞아요. 감정의 기복은 너무 다양해서 진짜. 갱년기 증상 없이 잘 지나가잖아요. 저는 비행기 없었어요. 증상 없었어요. 축복이에요. 혹시 생리통은 어땠어요? 생리통 다예요. 그래서 생리통 없는 사람들이 갱년기도 대개는 증상 없이 잘 넘어가긴 해요. 그 전에 식단이 어떠셨어요? 엉망진창이었지. 이건 약간 세팅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러니까 유전적인 세팅이 근데 저희 엄마도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러시면 또 그렇고 생리통도 입덧도 그렇고 없고 호르몬 같은 대표적인 게 골다공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운동이나 뭐 마른 체중 이것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골다공증이면 그래서 보통 유전적인 기여율이 한 60%가 넘긴 해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상을 이제 완화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고 또 증상 중에는 정말 다양한데 온몸이 쑤신 증상들이 있어요. 예, 많이 들어. 발바닥. 하시더라고. 발바닥 아프고 뭐 무릎 아프고 그러니까 좀 흔히 말하는 류마티스나 그 퇴행성 관절이 아니라 요 갱년기 시점에서 온몸이 아픈 것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묘하게 아픈 잘 때, 그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저 아시는 분은 이 자다가 일어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다 아파서. 그리고 막 괴로운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 베란다에 그 시멘트 벽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오이통을 벗고 벽에다가 막 부딪히고 짐승같이 자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밤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이게 질병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갱년기를 치료하고 이런 게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과를 어디로 가야 되나 산부인과로 물론 산부인과가 주로 이 문제를 다루긴 해요. 근데 질병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어느 나라도 괜찮고 그러니까 삶의 질은 엄청 떨어졌는데 이게 어떤 특정 장기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막 헤매다가 놓치는 경우 되게 힘들게 지나가신 분들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겪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인스타나 이렇게 키면은 뭐 모든 사람한테 딱 낚이는 그 다이어트 약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갱년기를 통해서 파는 약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뭐 여기저기에서 그래갖고 진짜 많이들 집집마다 이제 다이어트를 넘어서 이제 갱년기 때 이제 좀 수월해진다 그래갖고 많이들 낚여갖고 사고 그래.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그 갱년기 그 증상들. 저희들은 주로 이제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약을 먹어라. 약을 먹고 좀 살만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측근에서는 그렇게 호르몬제를 또 먹으면 또 유방암 같은 또 발병 확률이 좀 있다 그래갖고 또 쉽게 먹지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첫 의사 생활을 저는 이제 31살에 그 유명한 병원 중에 미즈메디 병원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미즈메디 병원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제가 맡았던 과목이 그러니까 저는 갱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31살 남자가 갱년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2003년도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유방암에 대한 두려움을 WHI라는 연구가 나왔던 게 2003년도거든요. 두려움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근데 전국에서 갱년기를 제일 많이 보는 병원에 한 달에 한 900명을 진료했는데 그중에 한 600명 정도가 갱년기거나 골다공증이었으니까 호르몬들을 각종 종류를 해보면서 30대 초반의 남자가 아주머니들한테 명의로 소문이 난 거예요. 호르몬을 줬을 뿐인데 이 여성 호르몬을 처방하기 저도 꽤 초창기에 처방했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줬을 뿐인데 그 모든 증상이 다 없어졌던 경험들을 저는 하면서 이런 약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의사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러면은 지금도 힘든 분들한테는 호르몬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아주 드라마틱했던 시절이거든요. 정말 그때는 처방을 진짜 다양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호르몬 종류가 많았고 근데 이제 WHI 스타디라고 해서 유방암에 대한 어떤 꽤 걱정하는 것을 발표했던 그 다음부터 전 세계 처방이 매우 신중해지기 때문에 예전만큼 처방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저는 어떤 여성들한테는 구원이 되는 처방이기 때문에 너무 삶의 질이 안 되는 물론 전 대안들도 많이 그동안 생겼고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긴 하는데 삶의 질이 너무 나빠서 악순환되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 정말 비행기가 쿵쾅쿵쾅 떨어지는 것에 온몸이 흔들리면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가족까지 힘들어지잖아요. 남편 또 사춘기 아이랑 부딪히고 이러면서 2차 문제, 3차 문제가 생기는 분들한테는 가장 쉬운
쉬운 처방이 그래도 여성 호르몬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느꼈던 게 이 남편분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남자들이 읽어야 이게 진짜 비로소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읽고 나를 계속 주장하게 되잖아요. 물론 내가 자유로워지는 건 좋지만 그거를 주장할 게 아니라 같이 읽어서 같이 사는 사람이 내가 나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딱 책을 읽어서 비로소 이해를 하는 게 되잖아요. 이런 거였구나. 너가 정말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받아야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읽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복사를 해놓으니까 이만해갖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 근데 돋보기 쓰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읽히고 또 그 관심도 가는 거여서 제가 그날까지 제가 이거를 추천사를 쓸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제일 먼저 썼나 봐요. 제일 먼저 또 추천사가 도착했다고. 그래서 딱 필요한 때였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이들 보고 읽으라면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력이 돼서 책을 읽기를 하고 아니면 엄마를 좀 더 이해하고 싶은 그러려면 아이들도 진짜 가까이 놓고 한 챕터씩이라도 읽어나가고 특히 같이 사는 남편이 이거를 읽으면 정말 어떤 묘한 동지애 같은 게 생길 것 같은 책이었어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갱년기 환자들 중에 남편이 같이 와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미 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만 남편들이 굉장히 많이 주된 악화 요인이죠. 아니 이제 갱년기 때문에 아픈데 옆에서 이제 화를 돋구니까 이제 또 화병으로 또 더 심하게. 사춘기랑 또 갱년기가 똑같죠. 비슷한 시점에 또 집안에서 오니까 또 선생님 남자도 갱년기 있다고 그런. 남성 갱년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여성 갱년기는 그냥 2, 3년 사이에 호르몬이 뚝 떨어지잖아요. 남성은 좀 시나브르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자기도 알지 못하게 제가 검사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도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쩐지 막 갱년기 남자 갱년기 증상이 주로 어때요? 눈물이 많아지고. 가장 10개 증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검사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설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10개 중에 2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주로 이제 성기능과 관련 어쩐지 하는 그 성기능이 일정의 성욕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발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고 그거 외에 이제 피곤이라든지 무기력감이라든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근육 감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스태미너가 떨어지는 분들의 뒤늦게 보면 갱년기였구나 해서 검사하기 전까지는 모르고요. 남자들은 뭐 생리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근데 여성들은 이제 누가 봐도 생리가 끊기니까 검사하고 관계없이 대부분 갱년기를 눈치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를 요즘 들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저희 엄마 때도 그랬거든요. 야, 굳이 병명을 알고 죽을 거 뭐 있냐? 이렇게 죽으면 노화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노화라는 이름으로 그냥 묶어서 나이 들면 그냥 이런 증상은 겪는 거고 이렇게 어차피 잘 안 들리는 거고 이렇게 잠 안 오는 거고 이렇게 뭐 신경질 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노화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렸다면 요즘 내가 느끼는 느낌은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몰랐다는 거. 근데 그 기본적인 거에 의식주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근간을 이룬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공부 많이 하신 그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진짜 의학적인 근거를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줌마는 목소리 크고 지가 운동한다고 박박 우기고 야 운동하니까 잠 안 온다. 네가 그렇지. 너나 그러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넘어가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논문이나 이렇게 이런 책들을 번역해주고 진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말할 수 있는 근간을 딱 마련을 해주니까 진짜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장을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면 우리가 그걸 다시 역이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진짜 페레리얼처럼 다시 꽃피는 거예요. 이제 딱 해갖고 이제 묻어지는 꽃이 아니라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시 또 이렇게 꽃피는 시절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뇌라는 거는 점점 세포수가 감소하고 어차피 점점 깜막깜막 하는 거가 그냥 기본 정상인데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고 그런 연습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걸 새로운 거를 또 다시 보고 외우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총기가 이 나이에 총기가 생기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 책을 읽고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자고 나쁘지 않게 먹고 그다음에 즐겁게 생활하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서 주는 그런 걸 지켜나가다 보면 우리가 나이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책의 이제 의도한 목적보다는 읽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교훈이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몬에 대한 정확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호르몬이 특히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사실 갱년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PMS라고 하는 생리전 증후군을 되게 힘들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두 번째가 이제 갱년기를 힘들게 지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대안들을 이제 구체적인 대안은 약물적 대안도 있고 어떤 비약물적 대안은 이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더 얘기했으면 좋겠고 네. 꽤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가 아직은 갱년기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인생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3, 40대면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내 맘대로 안 되고 몸에 병이 하나씩 생기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또는 사회적으로도 가장 끼어 있고 부모님 아프고 근데 내가 어느덧 생리가 끝나면은 그 다음은 나는 도대체 뭘까? 내 여성의 인생은 정말 폐경처럼 폐광처럼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것에 대한 나는 이렇게 콕사만 당하고 끝날 것 같은 40대들한테 꽤 많이 위로를 줘서 그 이후의 삶이 있다. 인생의 화양연화가 사실은 이 책을 제가 번역하면서 추천은 누구를 할까? 그때 처음부터 저는 예린님이라고 생각했던 게 방송에서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에서 지금 가장 행복한 시기를 맞는 시기가 온다. 건강만 하고 멘탈이라든지 내면의 어떤 강인함만 있으면은 이 힘든 사춘기 키우는 아이들 시간도 지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도 어쨌든 그거는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망가져 있던 것들만 잘 버티면은 진짜 인생의 봄은 화양연화라고 불리는 것은 인생은 저는 55세부터 어느 시점까지 손주가 나와서 손주를 맡기기 전까지 10년 정도는 화양연화가 온다.